지난주부터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1,330원을 넘어서 장중한 때 1,34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제2의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월가에서도 티나와 타라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사실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5가지 요인, 무역 적자 확대라든가 절대 위안 보이고 감세라든가 위안의 약세 문제라든가 불법 자금 거래라든가 이런 요인을 들어서 사실 계절적으로 보면은 8월 말 여름 휴가철 끝날 때에는 1997년에 외환위기도 요 시점에 발생했고요. 그다음 이리먼 사태도 9월 달에 발생했고, 그리고 짧게는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사실 9월 달서부터 테이퍼링이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관련돼서는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5가지 요인이 슈팅해서 어제 빠르면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어제죠, 1,330원대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1,330원을 뛰어넘어서 장중한테 1,340원을 기록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도 5가지 논쟁이 있죠. 사실 인플레 논쟁, 경기 침체 논쟁, 증시 바닥 논쟁,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나느냐 문제,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에서 또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논쟁이 있을 때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이 논쟁을 내가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수용해서 나의 자산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새롭게 미국에서 나왔던 것이 투자 전략관에서 티나와 타라 간의 논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나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There is no alternative, 다들 아시죠? 주식위에는 사실 대안이 없다 하는 영어 약자의 이니셜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용어가 타라라는 용어인데요. 이 타라가 무슨 또 딴 것도 있다는 모양이에요. 점치는 거 이런 거. 근데 타라라는 얘기 있는데요. 이건 뭐의 약자냐면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S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다. 주식이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다. 의미가 있는 대안들이 많다 해서 이 영어 약자의 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미리 접해드렸습니다는 목표 수익만 채우면 저는 논쟁과 관계없이 자기 차익을 실현할 때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주식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는 저기 reasonable alternatives에서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되는 대안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실 앞으로는 현금이 최대 투자 전략이다 하는,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모건 스탠리.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종목 투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특히 미국 주식만 너무 투자하지 말고 금융상품, 글로벌 테마 ETF라든가 이런 상품들도 있고 채권도 있고 현금도 있고 실물 자산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어떤 쪽에 리스크가 닥칠 때는 그걸 좀 다변화 분산시키는 것이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균형의 미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불고 있는 이 투자 전략 논쟁에 대해 살펴봤고요. 어제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참 킹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싫은데 달러 강세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율에 있어서는 코로나 직후에서부터 항상 제가 이 표를 그냥 갖다 드립니다. 오늘도 또 반복해서 이 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1,285원, 작년 초에 1,082원으로 떨어졌죠. 200원 이상 떨어졌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정상이 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돈 푼 걸 전부 회수한다. 정사니까 다시 환율도 1280원 이런 쪽으로 간다 하는 쪽이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1280원 한 수준은 대체로 보면 사실 그 보이는 환율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40원 정도, 50원 정도 더 올라가고 있죠. 오버슈팅하는 요인인데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페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에 대해서 초기 진단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급진적인 출구 전략, 금리 인상 부분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증시에, 한편으로는 달러 가치에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강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킹달러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는 그 책임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의 책임이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지금 50원 정도 오버셔팅하는 경우는 페드 인플레 초기 진단 실패, 예측 실패 이런 것이 겸한돼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이런 것이 우리 내부 영역과 겹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추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이 추세에서 1285원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슈팅되는 기간이 얼마큼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외화 운영은 전 추세만 보면 되거든요. 추세만 잘 맞으면 외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달에 기축통화분이 갈 곳이 없다 하는 이러한 그 금융사의 회장과 달리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이 떠진다 하는 측면에서는 달러 보유를 이렇게 사실 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달러 투자할 때는 작년에 1080원에서 1280원 다시 올라갑니다 하면 달러를 보유하면 됐죠. 우리가 이제 1340원에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는 7월 초에 한번 그 자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을 때도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1,300원 넘었다 해서 그때도 난리를 벌지만 달러 투자를 뒤늦게 하지 마십사. 왜냐하면 1,350원 정도 가더라도 달러 투자해가지고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30% 나는데 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느냐. 1,350원 가더라도 사실 2%대 이상의 수익은 나지 않는다. 위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보면 코로나 직후 1년에 내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이 페드의 즉시축과 함께 우리 내부적 요인이 겹쳐서 오버슈팅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상이 제왕통화, 킹달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월 15일도 제왕통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제왕통화 나오겠지 하지만 오늘 그 우리 홍앵커랑 캐스터까지 이렇게 쫙 얘기하면 미국도 그만큼 강하느냐 하는 측면을 보하는 겁니다. 미국도 환율이라는 건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예. 상대척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지금 오늘 보세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72% 된다. 지금 홍앵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이 되죠. 예.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요인을 제왕통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펀더멘털 받쳐서 독보적으로 강세가 돼야 된다는 측면. 다른 측면의 약세가 되어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이런 통화는 언제든지 질서 체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다른 게 반사적 측면에서 강세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제 통화라든가 외환보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그렇게 높이진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왕통화 얘기를 같이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제왕통화라는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 7월 15일, 이때가 이제 6월 10일 날 미국의 CPI가 9.1% 발표해서 그 직후에 자이언트 금리 스텝, 7월 회의 전에 자이언트 금리 스텝이 예상됐던 때죠. 이때가 달러 인덱스가 109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대내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 저지만 자, 저것도 그때 당시에 유로 가치가 장중한 때 등가 수준이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로와 약세 부분이 달러 인덱스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인보다도 유로 약세에 있다는 달러 인덱스의 109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그대로 반영해서 그때 제왕통화 나오긴 했지만 그 위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는 1,300 이렇게 26원까지 가다가 1,300원대 밑으로 붕괴됐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대입니다. 근데 오늘 유로화가 등가 수준이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자, 우리 홍 앵커께서 미국의 삶이 고통스럽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데 왜 재앙통했냐. 이게 펀더멘탈이 받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로화 약세 부분이 오늘 등가 수준이 깨지다 보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는 이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달러가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의 상대 통화에서 강세다 보니까 자, 외환보유라든가 결제 통화 이런 측에서는 장기적인 달러 강세를 예상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데요. 포지션 조정을 하고 않다는 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탈달러 현상은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위안화 결제 비중 증대해. 루브라도 원화 대금의 루브라 결제를 비중해. 그래서 각국들이 갖고 있는 결제 비중에서 달러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또 외환보유도 지속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저항 달러라면 사실 우리 홍 앵커 입장에서도 한 달에 외환수지를 관리한다면 달러 보유 비중을 늘리겠죠. 그런데 달러 결제 비중이라든가 보유 비중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킹달러 말은 좋습니다. 유튜브의 클릭수는 높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킹달러라는 표현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외환위기가 터지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표현상에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 생각하고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 유튜브 클릭수에서 몇 개나 더 증가하면 그게 무슨 얘기 있냐. 방송에서는 국익을 목적하는 거다. 킹달러, 저항달러에서 부추겨서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면 우리 국민들 후손 세대는 다시 한번 외환위기 이게 겪어야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클릭수가 높은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들 들었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한 달 전에 대비해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 이렇게 가는 데는 한 달 전보다 낫다 아직도. 그때에 비해서 유로가 약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나타난 거다. 미국 경제는 침체가 70% 버틴다. 미국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는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외국인의 자금은 우리나라 증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풀이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 항상 내부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자꾸 이제 내부가 문제다 하니까 어떠냐. 그만큼 우리 새 정부의 외환 당국, 정책 당국이 이런 점을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됐죠? 지금 역전돼서. 이런 상황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각도에서 자, 1년 전을 대비시켜 가겠습니다. 1년 전에 8월 달에 한국이 먼저 금리를 올렸죠.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았죠. 예. 근데 외국 자본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그때는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나갔죠. 작년 8월 달에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때는 외국 자본이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1년 후가 돼서 지난 7월 15일 이후에 페드가 7월 이후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외국 자본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 역전 이후에 지금 한 달 만에 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난리를 쳤습니다는 외국인 자금은 코스피만 하더라도 119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7월 15일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 자본이 지금 3조 정도 들어오면 대체로 보면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환율이 하락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빼고 우리 내부연 빼고 외국 자본의 유입만 생각한다면 약 환율이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통이 이번 25일 날 열립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 이탈이 이렇게 우려돼서 금리를 이렇게 빅 스텝으로 올린다 하면 이건 상당히 부작용이 증폭될 거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 그러면 뭐냐? MZ 대 소상공인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문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일부 금통위원들이
작년에 뭐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면 이탈된다. 근데 자금은 들어왔다. 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때도 외국 자본 나갔다.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역전돼도 들어왔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조했던 펀더멘탈, 자, 우리의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외환보유 같은 이런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돼서 8월 달에 우리가 빅스텝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시각은 MZ세대들과 소상공인 경기 침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왜 급등했는가? 아무래도 내부 요인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요인 중에서 한 세 가지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올해 초서부터 작년 10월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았었을 때, 이건 이제 이전 문재인 정부서부터죠. 사실 무역 수지 적자 관리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1990년 외환위기 트라우마, 외환위기에 대한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역 수지가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월을 빼고는 무역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죠. 올 들어서 지금까지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적자 폭이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내부 요인에서 환율을 급등시키는 거다.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가치가 미국 측면에서 강세가 됐다는 요인보다도 이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의 거래가 많다. 우리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 보면 사실 그 금감원이 뭐 아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통해서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짚어드리겠습니다. 불법 자금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있게 조사하겠다는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통한 은행을 통한 불법 자금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 8조 원이 넘는 거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조 원을 계산한다면 불법 자금만 없다면 자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떨어지니까 지금 뭐냐 70원 정도 하락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코인 환치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거기에 해당되겠죠.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라든가 그리고 뭐냐 각종 부동산에 대한 리웨이트 자금들 이런 것이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것만 없었다면 환율이 뭐냐 70원 정도의 하락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죠. 어제도 이제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이런 것이 달러 수요가 돼서 우리 내부 요인이 무역 적자 요인과 불법 자금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이런 사람이 단순히 국민의 후생 증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뭐냐 해외 투자하는 이런 수요들 이런 쪽 요인이 겹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무역 수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수지 적자 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연초부터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역 수출 구조가 너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죠. 조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1, 4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9%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수출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1분기에 4.8%, 2분기에 0.4%입니다. 수출이 사실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수출의 증가폭이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증가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상품은 지금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가격 이해, 환율 이해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 환율이 증대하면 수출이 증대하겠다. 그건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환율이 증대하고 원화가 절하가 된다 해서 수출이 증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는 마샬 언어 컨디션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구조가 그만큼 고급 가치와 고기술화, 고품질화 돼서 그렇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전문가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증대가 된다. 경기 부양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논리다. 그렇게 되려면 마샬 언어적 컨디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예.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쿼런티티, 물량이 똑같아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은 올라가는 거죠.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 이 판국에 뭐냐, 백화점에 명품을 사겠다고 해서 줄 섭니다. 새벽까지 줄 섭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거하기 명품의 판매에 최고처다 하는 이런 쪽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가지고 수출은 안 되는데 수입은 증대하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가 우려되니까 연초부터 사실 무역수지 적자 관리를 해달라 하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측면이다. 앞으로 이것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제2의 외환 위기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어제도 이제 정부 단계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지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화 절하폭이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모리스 골든스탄의 위기 판단 지표, 단기적으로 보면 외자 이탈 능력, 지금 외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금 조달 능력, 우리가 국가 신인도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먼저 위에서 트리플 A 등급의 최고 등급에서 세 번째 등급으로 그래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금 조달 능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외환위기설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7년 외환위기에 어려울 때마다 외환위기설을 제기했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 실제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느냐, 1997년 이르게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외환위기설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발생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시청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 이외에 이해 사람으로 국회 여야 이렇게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한 3주 전에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교수위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참여했었는데요. 마치 이 주제 발표하시는 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토론하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간이 앞부분에 많이 돼서 마지막에 저한테 짧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짧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고사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 당신 발표대로 외환위기가 터지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발표도 국익을 증대하고 우리 후손 세대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지, 마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간단히 1분도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토론은 국익을 증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손 세대를 여는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저항통하다. 이게 사실 미국도 경기 침체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유튜브와 관련돼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반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각도에서 이 방송을 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정책 당국의 결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자막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대안을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책 당국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 이렇게 장중 기록하니까 경상수지라든가 양호한 외환 사정을 통해서 괜찮다 입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장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책 당국에서 내놓는 시각이 좀 입장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절하를 위한 방어는 IMF의 스무딩 어프로치에서 이렇게 제안하지만 원화 절하 방지를 위한, 원화 절상을 가지기 위한 그거는 사실 다른 국가에 피해를 적게 미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절하를 위해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피해를 보면 IMF에 사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는 이건 뭐냐, 원화 절하 방지를 위한 구두 개입은 이건 좀 강하게 해도 괜찮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제가 추경호 부총리보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근무하니까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절하를 방지를 위한 것은 좀 강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무역수지가 적자나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흑자나면 괜찮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와 그다음에 외환보유는 동일선상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당국에서 얼리워닝 시스템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체제를 실효성을 검토해서 이것이 좀 잘 작동되도록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미 통화 사업 주도권은 미국의 페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할 때 서로 간 내부적인 통화 사업을 해서 통화를 해서 외환위기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2선 외화보유. 제2선 외화보유는 한미 간의 통화 사업만 해가지고 외환보유가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이것도 목표 외화 관리 제도에서 국내 내부적인 외화를 이렇게 수화를 맺는 그것도 통화 사업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자금 관리를 좀 꼭 좀 해줍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번을 통해서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실태라든가 유력 인사들의 해외 자산 보유 형안을 꼭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한 30분 이상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민의 그 노후를 위한 자금에 있어서는 해외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왜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사장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3개월 전서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요인인 만큼 정책당국과 우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프로포머리 허리크 정신, 공공성을 발휘할 때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